자, 봅시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물이야, 물.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한번 상상해보자.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지구, 바다. 바다가 제일 많겠죠. 그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생각하면은 바다가 제일 많이 있고요. 바닷물이 제일 많이 있고, 바닷물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 강물 같죠? 근데 아니야, 틀렸어. 바닥에 있는 물. 지하수. 네, 지하수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수돗물, 계곡물, 빈물. 빗물. 아니에요. 수증기 아니에요. 저희가 맞춰볼게요. 맞아요. 정수기물. 아니에요. 빙하. 정답, 빙하. 우리가 빙하를 본 적이 없긴 하잖아. 하지만 북극과 남극에 한번 다녀와 본 사람은 빙하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게 있을까요? 빙하를 갔다 온 사람이? 있지. 북극, 남극 탐험한 사람 많죠. 쌤 갔다 오셨어요. 비밀이야. 안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와? 집에만 갔다 왔어요. 아무튼 근데 빙하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 표를 봐봐. 이 표가 이건데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이게 뭐지?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왜 이래 이거?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해수. 해수가 바닷물이죠. 무려 97.47%를 차지합니다. 그럼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2.53%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중에 빙하가 봐봐 1.7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알고 있는 지하수가 0.76, 강과 호수 같은 물들이 0.01%밖에 안 돼요. 이 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게? 이거 이용합니다. 이거 끌어다가 정수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정수시켜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게 이 물이거든. 우리가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몇 프로? 0.01%. 그나마 좀 지하수를 퍼다가, 시골에서는 지하수를 퍼다가 쓰기는 하죠. 그지? 우리는 지하수 안 써요. 우리는 이 강과 호수, 하천수를 갖다가 끌어다가 정수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지하수를 다 쓴다고 해보자. 그래봤자 0.77%야. 보이나요? 맞죠? 1%가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물 중에 1%가 안 되는 물만을 우리는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당연히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물이 이렇게 많은데 뭔 소리여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권에서 존재하는 물이에요. 자, 퍼센트 비율은 저렇고요. 자, 이거 봐봐. 지표면상에서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안 좋네. 이렇게 좀 안 돼. 더 이상하다. 이렇게 하자. 자, 이상하다, 그지? 이걸 치면 안 되겠다. 이걸 한번 해봤더니 또 이상하네. 자, 우리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을 시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지구 표면의 70%가 수권이다 체크. 이건 뭐냐면 표면적이야. 지구본을 보면은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고 나머지 30%만 육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지 부분만 보니까 와 육지가 되게 많나 보다 본데 지구본을 반대로 돌려봐. 뒤엔 다 바다다. 바다가 훨씬 더 면적이 넓다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표면적을 물어본다면 70%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바닷물, 해수가 90, 뭐 육수 아니야. 해수가 97.47%가 됩니다. 이 담수를 다른 말로 육수라고도 해요. 육수. 그 육수 아니고 육수.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합니다. 해수의 반대말 육수예요. 땀이 육수가 아니라 그치? 먹는 거 말고 고기 육수 아니고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합니다. 담수를 육수라고 해요. 담수.
자, 그래서 뭐가 해수인지, 뭐가 빙하인지, 지하수는 뭔지, 하천수, 호수는 뭔지를 말하고 있고, 아까 비 내린다, 비. 비가 내리면 그것들이 하천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모인 물이 됩니다. 즉 지하수가 돼요. 그래서 비나 눈이 지하로 내려간 게 대부분 지하수가 되고요. 나머지가 흘러가지고 강이나 호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양이 중력 때문에 지하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수자원입니다. 1번 끝났어요. 수권에 있는 물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수자원. 자, 자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원. 인간에게 유용하면 자원이야.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자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불러요? 우리는 그냥 쓸모없는 것들인 거지. 쓰레기?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는 뭐예요? 미세먼지는 자원은 아니죠.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유용한가요? 미세먼지가 자원이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쓸모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자원이라 부를 수가 없겠죠? 인간에게 유용한 게 자원인데 수자원은 무슨 말이야? 물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농업용수, 두 번째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농업용수는 농사짓는 데 쓰는 물이고요. 생활용수는 집에서 쓰는 물을 말하죠.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쓰는 물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소한 건 유지용수. 쌤은 호성수, 얘는 유지용수. 용서해줘. 아무튼 그런데 유지용수는 이 강이나 하천이 자기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천이 다 말라버렸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죠. 거기다 다시 물을 나중에 붓는다고 해서 하천의 기능이 금방 되살아나지는 않아. 그래서 하천에는 항상 물이 어느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가뭄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댐 열어서 막 방류하잖아. 그게 바로 유지용수야.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간이 조절해줘야 되는 그 용수, 그걸 유지용수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유지용수. 하천이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지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하천이 자기 자정작용, 그러니까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 플러스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살고 있죠.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인간에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 유지용수가 돼요. 자, 체크할 거는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뭐다? 농업용수, 그 다음이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 나와 이 순서야.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써.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 많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시골 가면 농사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 조금만 야외로 나가봐도 논이나 밭이 엄청 많잖아. 거기 필요한 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물 중에 제일 많은 물이 뭐다? 농업용수라고요. 그 다음이 안타깝게도 우린 잘 모르겠지만 유지용수가 두 번째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집에서 엄청 물 많이 쓰잖아. 근데 그게 3등이야. 3등. 우리보다 좀 적게 쓰는 게 누구다? 공장에서 쓰는 물을 좀 적게 쓴다는 거야. 우리 공장 폐수막 얘기하잖아. 적게 쓰지만 그걸 아주 오염된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양으로만 따진다면 생활용수보다 좀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응. 그러면 그 소금 만드는 거는 어디 들어가요? 소금 만드는 거? 그 염전. 아,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거? 네. 어렵다. 그럼 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나?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야? 농업용 바닷물 자체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바닷물 자체를 이용해야 수자원이라고 말하고 수자원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거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너무 날카로워서 죽어버렸네요. 미안해. 너무 날카로웠어요. 자, 우리 물이 없이는 못 살죠. 물이 없이는 못 사니까 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하수도 잘 관리하자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서 앞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수자원이 뭔지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노멀하죠, 아직까지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해수의 온도예요. 자, 해수의 온도는 이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 해수의 온도입니다. 어때요? 누구야? 나이가 없는데. 프로2 누굽니까? 아이고. 뭐지? 해수의 온도. 자, 여기 바닷물이 있고요. 바닷물을 향해서 햇빛이 비추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봐. 바다를 향해서 햇빛이 막 비추니까 바다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어디가 뜨거워져? 바다의 윗부분. 바닷물의 윗부분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아래로 바다의 깊이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많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도달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차가운 물들이 분포하게 되게 돼요.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자, 가장 윗부분이 가장 뜨겁고 저 밑에까지 차가워질 거 아니야?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맞나요? 이런 그래프 나와야 돼. 점점 차가워져야 돼. 그 다음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냐? 가장 무거운 물이 몇 도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4도씨입니다. 4도씨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야.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씨입니다. 자, 우리 4도짜리 물을 상상해봐. 온도를 떨어뜨리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가장 입자 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워지게 돼. 가장 무겁게 되거든. 밀도가 크니까. 3도가 되면 어떻게 돼? 3도가 되면 2도가 되면 이제 얼기 시작해요. 물은 얼 때 봐봐. 5도, 6도, 5도, 4도 점점 가까워져. 3도가 되면 팅! 육각형의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부피가 붕 증가해. 그래서 오히려 위로 떠올라요. 밀도가 작아져서. 3도, 2도, 1도짜리 물이 위로 떠오르니까 0도가 되는 물도 위에 있겠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야. 물이 위에서부터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땅땅 얼어오니까 아래 물은 얼지 않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무거운 물이 0도가 다 아래에 있다. 4도, 3도, 2도, 1도 계속 무거워진다. 아래서부터 얼어요. 아래서부터 얼면은 위까지 금방 얼어버립니다. 모든 물이 다 얼어버려. 물고기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겨울마다 모든 물고기 떼죽음. 다시 봄에 또 태어나고 또 1년마다 떼죽음 나고. 이렇게 사나요? 커다란 물고기 따윈 존재하지 않겠네. 그치? 고래 수명이 몇십 년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다 1년짜리 고래. 요만한 고래들. 그래서 안녕 고래야. 내년에 못 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살아남는 이유는 물이 아래 부분은 얼지 않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기억할 건 뭐다?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다. 냉장실 온도가 4도로 맞춰놓거든요. 냉장실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뽑아 먹으면 가장 무거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기억해서 4도가 가장 무거운 물이구나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가장 심해 층. 깊을 심자야. 깊은 바닷물이 엄청 차가울 것 같잖아. 아니야. 그 깊은 바다는 몇 도다? 4도라는 거야. 4도. 더 깊어져도 다 4도야. 마리아나 해구 엄청 깊어도 거기도 물이 4도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4도로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적절한 그 온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심해 바다가 만약에 영하 20도다. 그러면 생물들이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심해 바다도 다 4도짜리 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 못할수록 점점점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데 잘 봐. 한동안 이렇게 일정한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일정한 그래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여기를 이름하여 혼합층이라는데 왜 온도가 무려 300m를 들어가는데도 이 온도가 일정하지? 24도로 왜 일정하죠? 생각해보자. 그럼 바로 바람 때문이야. 바람. 원래 쭉 떨어져야 정상인데 바람이 이걸 다 섞어버려. 막 섞어버리는 거야. 바람이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지.
미지근하게. 이해됩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막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혼합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바람이 혼합되는 겁니다. 혼합층이 끝나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게 되겠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온이 약해지는 층. 쌤은 이렇게 기억해요.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온 약층이 끝나면요. 심해층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러면 24도부터 24도씨부터 4도씨까지가 수온 약층의 범위가 되겠죠? 수온 약층의 범위가 저 범위만큼이 수온 약층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지역이 있다면 혼합층도 훨씬 두꺼워지겠죠. 맞나요? 바람의 세기가 약한 곳이 있다면 혼합층의 두께도 얇아지게 될 겁니다. 문제,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가요? 적게 부는 편인가요? 많이 정답, 많이 부는 편이야. 어디에 비해서? 적도, 열대지방에 비해서. 열대지방은 말 그대로 열대지방이라서 뜨거운데 바람도 잘 안 불어. 그래서 열대지방, 저위도 지방은 이 혼합층이 뒷다 얇아.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집니다. 오케이? 확인해볼게. 근데 열대지방 겨울에도 추워요? 겨울에? 그건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겨울 날씨가 아마 가을 날씨 정도 우리나라. 눈은 안 와요? 눈 안 와. 눈 오지 않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기상이변이 없는 날 오지 않습니다. 눈 같은 거 안 와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거예요. 그나마 뚜렷함이 좀 사라져가고 있긴 하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말고도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도 30도 부근, 여기 우리나라처럼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죠. 우리나라가 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람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 한 거고, 두 번째 수온 약층을 잘 봐봐. 이 수온 약층은 잘 봐. 아래쪽에 있는 공기와 위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 공기란다. 아래쪽에 있는 물과 위쪽에 있는 물의 온도가 달라. 아래쪽 물이 차갑죠? 저 위에 쪽 물이 뜨겁죠? 맞나요? 따뜻하죠? 따뜻한 물은 내려올 수 있나요? 못 내려와, 그지? 차가운 물이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 다시 말해서 물이 여기 쫙 멈춰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 아무런 흐름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해층에서 어떤 물질이 올라가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합니다. 혼합층에서 어떤 물질이 내려오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게 수온 약층의 특징이야. 물질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도 이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막 내려오면서 에너지도 막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아. 다른 말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아래의 물질과 에너지가 전혀 교환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에 대한 건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이나요? 자, 혼합층이 얇은 곳, 혼합층이 두꺼운 곳 보여요? 빨간 그래프가 뭐야?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아까 말한 뭐야? 바람이 별로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얇은 거야. 근데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엄청 두꺼운 거 보이죠? 심해층은 모두 4도인 거 보이나요? 왜? 가장 무거운 물이 다 4도니까 심해층은 무조건 4도야. 자, 고위도는 어디야? 저쪽, 북극 근처. 위도 70도, 80도, 90도 이런 쪽이거든요. 고위도는 너무 춥기 때문에 저 표면에 있는 물부터 저 밑에 있는 물까지 모두 4도야. 보이나요? 전부 4도입니다. 고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4도짜리 물이야. 오케이? 북극 근처에 가서 풍덩 뛰어들면 수영치고 있는 그 위에 물도 4도. 깊이 잠수해서 들어가서 저 밑에 심해 바다에 들어가도 거기도 4도. 계속 4도입니다. 4도.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가 더 수온약층이 발달되었냐. 고위도는 수온약층 따위 없죠. 그죠? 하지만 저위도와 중위도가 수온약층이 여기서부터 여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누가 더 발달된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이 온도 범위가 더 넓은 게 발달된 거야. 누가 더 온도 범위가 넓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더 온도 범위가 넓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 훨씬 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저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4도씨부터 몇 도까지? 24도씨까지가 저위도의 온도 범위라고 한다면 이 중위도는 15도니까 4도씨부터 몇 도까지? 15도씨까지가 범위지. 훨씬 범위가 더 넓잖아.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와, 얘는 수온약층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해수의 온도 분포입니다. 온도 분포예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저위도는 차갑고,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차갑다는 걸 알 수 있죠.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비추니까 뜨겁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못 비치니까 차가워지게 되겠네요.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수의 온도 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괜찮아? 네. 괜찮아? 응? 벌써 졸려? 어쩌면 좋냐? 수업은 잘 되는데 걸려. 어쩌면 좋냐? 좋아, 그 얘기. 아까 염전 물어봤지, 니가. 네. 염전. 졸리니까 이 염전 영상 하나 보고 오자. 와, 유튜브. 노래방은 갔어? 제가 부르고 싶어서. 깜짝아. 소금 생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함수 작업. 함수란 소금이 농축된 바닷물을 말하는데 함수의 염도에 따라 소금의 맛이 좌우된다. 염전은 보통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저수지, 2번의 증발지, 그리고 소금을 거두게 되는 마지막 결정지다. 결정지에 와서 염도를 25도 이상으로 높여야 소금은 비로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맑고 정결한 소금이 된다. 바닷물에서도 5도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것이 2번의 증발지를 거치면 18도가 된다. 그리고 나면 점차 하얀 소금꽃을 피운다. 이 과정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소금을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는 만큼 자연 환경의 도움이 없이는 최고의 소금도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이 풍광,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소금이 생산된다. 그 말씀은 맞는데 좋은 천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과 햇빛 중에서도 특히 햇빛을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기온. 햇빛, 바람의 방향과 속도, 기온, 땅의 온도, 함수의 양이 필수 조건이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최고의 천일염이 완성된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지는 소금. 곡식을 키울 때 논밭에 좋은 밑거름을 주는 것처럼 좋은 소금을 위해서 결정지판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것을 두고 땅심을 높인다고 표현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소금의 맛이 좌우된다. 더구나 좋은 소금은 맛을 내줄 뿐 아니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고 한다. 소금은 한국에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나라도 소금 만드는 게. 그럼 저렇게 만드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가 아이디어냐고? 네. 한국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소금을 누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이 소금이란 녀석은 봐봐, 이게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란 뜻이야. 방금 들었어? 각종 미네랄.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다. 미네랄이 뭐냐면 무기염료를 말해요. 무기염료. 무기질을 말하는데 뭐 칼슘, 나트륨, 뭐 인, 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각종 우리 몸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지. 소금 외에, 소금이 NaCl인데 나트륨하고 Cl이 만난 건데 이거 외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트륨 겹치네요. 이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네.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야.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염류가 들어있다. 염류가 들어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바닷물 1kg 준비합니다. 바닷물 1000g. 바닷물 1kg. 바닷물 1000g.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30g이 들어있다면 곱하기 1000을 해. 30%밀이라는 실용 염분 단위가 나오는데 30%밀이라고 읽어줍니다. 퍼밀. 자, 이 퍼밀이 나오는 이것을 염분이라고 불렀습니다. 18도, 막 20도 그런 말 했어요. 얘가 염분을 말하는 거. 얼마나 많은 염류가 이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냐. 이거를 염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바닷물 속에 염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퍼센트 또는 퍼밀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염분. 염류가 뭔지, 염분이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염분과 염류에 대해서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겁니다. 염류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염류는 염화나트륨, 방금 말했던 무엇? 소금이 제일 많아. 77.7%. 되게 좋은 숫자네요. 77.7, 그죠? 77.7%가 소금이고 나머지 기타 미네랄들이 뭐가 들어있냐?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이 추가로 들어있고 기타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들어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걸 피식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공연할 때 쓰는 기타가 염전에서 온다는 얘기 아니야? 아닌가요? 너무 재밌다. 재밌죠? 아우 진짜 재밌어라 재밌다. 진짜. 알았습니다. 말안 치고 진짜 재밌다. 사과할게요. 분위기가 좀 다운된 거 같아서 왜 이리 다운돼 있어? 자,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염류들이 얼마나,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계산한 것을 바로 염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염분이란 바닷물 1kg, 밑줄 가봐. 바닷물 1kg야. 1kg 1000g이죠?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그람 수를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표현하고요. 퍼밀 또는 실용 염분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전 세계 평균은 35 PSU, 35 퍼밀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바닷물 1kg 속에 35g의 염류가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바다 평균이. 1000g 중에 35g이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1kg 속에 염류가 35g 녹아있다는 건 물 965g과 염류 35g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오케이? 바닷물 1kg은 물 965와 염류 35g 합치면 1000g이니까 그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정리한 겁니다. 전체 물 965, 염류 35g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이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또 들었네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염화 나트륨은 소금인 거 알고 있잖아.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래? 염화 마그네슘이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그겁니다. 기억시올. 들어본 적 있나? 감사. 감사합니다. 강산. 잠깐만요.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힌트. 두부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초장. 기억시옷이라고. 버리는 거야.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 쉬워요? 들어봤을 거야 한 번쯤. 한 번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여기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한 글자 알려주실래요? 한 글자? 간수. 수. 오. 수는 맞아. 강수, 금수. 강수 아니야. 군수 아니야. 분수. 공수, 공수 아니야. 금수 아니야. 마이쮸 거시나요? 마이쮸 걸어야지. 간수. 정답. 있어요? 아, 간수. 간수라고. 오케이. 우리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으면 두부를 만들 때 막 콩을 이렇게 단백질을 막 끓여가지고 콩물을 만든 다음에 콩물에다 간수를 부으면 막 콩물들이 엉겨붙어서 두부 같은 이렇게 딱딱한 모양이 되거든. 간수를 넣는다고 표현해. 간수의 정체가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오, 이제 맛있는 거 주세요. 줄게요. 진짜 주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약속 한번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그러셨나? 여기 뭐 별게 다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죠? 요거트 많이 아이고 이런 거 들어있고 네. 이런 거 들어있고 뭐. 네? 마이쮸 그런 들어있어요. 거 고르면 주시나요? 아니 마이쮸. 교보제 이거. 요거트 많이 있어요. 요거트. 없는 거 같은데? 요거트 마이쮸. 잘 책이 없으면 두 개 아니에요? 뭐? 책이 없으면 두 개였잖아요. 책이 없으면? 책에 문제 없으면 두 개였잖아요. 맞아. 안써 영. 맞아. 책이 없는 내용 맞으면 두 개였어요. 자, 이렇게 염류가 뭔지, 염분이 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염류와 염분이 뭔지까지 알아봤어요. 자, 4번까지 내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제 염분배 일정 법칙까지 설명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 염류를 결정하는 요인을 좀 먼저 볼게요. 생각해봐. 염류. 자, 염분이 높다. 염분이 높다. 다른 말로 짜다. 엄청 짠 바다야. 짠 바다. 왜 짤까? 이 바다는.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많으면 물이 많이 날아가잖아. 염전에서 물이 많이 날아가면 짜지는 거 아니야? 그치? 점점 짜지는 건 바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 짠 바다의 원인이야. 증발을 더 많이 해. 비 내리는 것보다. 그럼 짜지는 겁니다. 짜지는 거야. 짜져 있어. 아, 몰라? 너무하네. 짜져 있어. 두 번째. 담수가 뭐야, 담수가? 해수가 아닌 민물이죠. 민물이 막 들어와. 그럼 민물이 막 들어오면 바닷물이 덜 짜질 거 아니야? 담수가 많이 유입되면 안 되겠네. 담수가 흘러들지 않는 곳이 짠 바다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모든 빗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서해 바다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가 덜 짜고 동해 바다가 더 짠 거야. 서해 바다 가서 바닷물 찍어서 먹어봐. 동해 바다로 바로 날아가. 바로 달려가서 동해 바닷물 찍어 먹어보면은 훨씬 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출발! 지금 나오. 선생님이 먼저 다녀오세요. 내가? 그래. 됐어. 차를 좀 사보자. 담수가 어쨌든 흘러들지 않아야지만 짜진다 말을 하는 거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해수의 결빙과 해빙. 봐봐. 바닷물이 어는 걸 결빙이라고 해요. 바닷물이 녹는 걸 해빙이라고 해요. 자, 이때 바닷물이 잔뜩 얼어 있어. 잘 봐. 바닷물이 얼었어. 그 언 바닷물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바닷물이 얼 때는 잘 봐. 이게 바닷물이야. 이건 물이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염류가 잔뜩 들어있죠. 이게 바닷물이거든. 근데 물이 얼 때는 육각 구조를 만들면서 이 물질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
밀어내면서 순수한 물만 얼어.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있다? 그거 갖다가 먹으면 민물이에요. 얼어있는 바닷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원래 바닷물 못 먹어요? 그냥 바닷물에 이게 섞여 있잖아. 짜단 말이야. 짠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 짜져서 더 갈증 나서 죽어요. 비싸니? 근데 얼어있는 바닷물은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민물이라는 거야. 무인도에 갇혔을 때는 겨울일 때 갇혀야 되는. 그래서 겨울에 갇히면 돼요. 얼어있는 물을 다시 녹이면 돼요? 아니지. 얼어있는 물을 이렇게 얼음을 꺼내다가 그걸 이제 냄비에 넣고 가열하면 다시 녹잖아. 그건 그냥 순수한 물이라니까. 근데 바닷물이 냄비가 아니야. 없잖아요. 냄비가 없어? 냄비가 없어. 무인도에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뭐가 있을까? 아무튼 잘 해보자. 뭔가 그릇을 만들어야겠어. 외국- 토기를 구우면 돼. 토기를 구우면 돼. 외국이라면 코코넛 괜찮아. 같은 걸로 간을. 그렇구나. 괜찮아. 우리에게는 바다 쓰레기가 있단다. 봐봐. 여기 바다가 35%이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이만큼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물이 얼어버렸어. 그럼 이 밀려난 물질들은 다 반대쪽으로 막 갈 거 아니야. 여기는 0이 되죠. 0%이야. 근데 이 밀려난 물질들이 나머지를 더 짜게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바다는 40%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빙이 일어나는 바다는 오히려 더 짜집니다. 그 얼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생각하면 돼. 자, 바다가 35%밀이었어. 근데 저기서 막 얼음이 막 얼고 있어. 지 혼자 순수하게 막 얼면서 소금을 나한테 다 뿌리는 거야. 짜지는 것이 내가. 짜져 있어. 짜지니까 나의 염분은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맞나요? 네. 염분이 높은 바다의 특징 뭐다? 바닷물이 얼면 짜진다고요. 이해돼요? 얼음은 얼음대로 그냥 혼자 있고 나머지 남은 바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그 남은 바다는 더 짜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 때 바다는 더 짜집니다. 반대로 얼음이 녹으면 민물이 다시 유입되는 거잖아. 민물이 유입되는 거니까 다시 농도가 떨어져서 덜 짜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빙하가 녹을 때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강수량이 많을 때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담수가 유입될 때 염분이 낮아지게 된다고. 이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서 얼어있는 얼음을 가져다가 음식해 먹는 거야. 에스키모인들. 북극인 남극에서 해먹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닌데 말해. 바다에 썰물과 민물은 왜 있는 거예요? 파도 아니고 달의 인력 때문에. 그 파도가 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자, 좋은 질문이 들어왔으니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에 물이 있죠.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물이 덮고 있잖아. 근데 여기 달이 있어. 달.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 알아요? 네. 잡아당기면 지구가 딸려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달 쪽으로 쏠려. 그게 뭐야? 물이야. 물이 쏠려. 봐봐. 물이 이렇게 쏠리려면 어딘가로부터 물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여기서 물이 이동해서 이렇게 쏠리는 거야. 여기는 물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물이 별로 없어.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막 발생하니까 반대쪽도 부풀어 이렇게. 자, 우리나라를 설정할게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현재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밀물이야, 썰물이야? 썰물이야. 물이 별로 없는 곳을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90도 정도 자전을 해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밀물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은 고정돼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밀물썰물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인이야.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밀물 2번, 썰물 2번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양쪽 2번 걸치고 이쪽 2번 걸칠 거 아니야? 그래서 밀물 2번, 썰물 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물때를 맞춘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달의 인력 때문이야. 달의 인력 때문에. 근데 뒤에서 태양이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을 수도 있잖아. 태양이 잡아당긴 인력이 한몫해서 물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굉장히 도석 간만의 차가, 밀물썰물의 차가 엄청 커집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무슨 달이 점점 멀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달이 점점 멀어진다고? 네. 옛날에 비해서 엄청 멀어졌지.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지금은 40만 킬로인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2만 킬로인가? 엄청 가까웠어요. 겁나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엄청 크게 보이지. 와. 또 보여주고 싶네. 이 영상 있어요 그런 게? 있지. 와 그때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상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있겠죠. 선생님 근데 붉은 영전도의 영화. 완전 누에서 그런 거예요. 노예사. 그런 게 있어요? 신한 얼굴 잠깐 보여줄게요. 짧은 영상. 저 얼굴 왜 입는 거야 좋지. 6분인데? 6분이 아니라 저게 달입니다. 처음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이고 지구에 달이 생성된 것이죠. 달이 처음에 생성되자마자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어떻게 불과 보이는지 22,000km 거리였습니다. 22,000밖에 안 떨어졌어요. 현재는 40만 현재 km에 40만 있습니다. 킬로미터고 정확히 이거를 저게 달이야.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입니다. 좀 무섭죠? 이거야.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가 저렇게 적다만한 크기로 보였었다라는 이따만한 크기로 보였었다. 지금은 요만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맞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언제지? 지구가 처음 생겨나는 거니까 29억 년 전인가 그래요. 석기 시대인가? 석기 시대도 아니야. 석기 시대는 불과 1만 년 전이야. 10,00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돼. 만 년. 얘는 29억, 28억 년이라고. 공룡.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때. 아무것도 없어. 생명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없어요. 차차 배우게 될 건데 이때는 전부 다 마그마 덩어리야. 지구 전체가 마그마 덩어리. 그럼 식은 거예요? 식은 거야. 지구가 점점 식은 겁니다. 그럼 왜 점점 뜨거워지죠 저희 이제는? 땅이 다시 녹고있나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거 관심이 많네요. 영상 볼까요? 네. 네. 진짜 이렇게 관심 많은 주세요. 봅시다. 좋아요.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별인 태양만이 먼지에 쌓여있군요.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먼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제가 진짜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저렇게 계속 만들어집니다. 충돌하고 있어. 꽝.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엄청난 끌어모아 충돌 지구를 때문에 만들었다. 엄청 뜨거웠다는 거야. 충돌.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지금이다. 지구라고. 저게 지구라고. 인성도 계속 떨어지겠지. 엄청 떨어졌어. 지구가 불덩어리. 하지만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했죠.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내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곳으로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 침입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고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구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액화암석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 식어서 저렇게 암석들이 보이죠. 암석들.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듭니다. 이렇게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위에서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비는 어떻게 내렸어? 아까 구름이 있었던 거 못 봤어? 여기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왜요? 여기도 중력이 있으니까 수증기나 공기들을 잡고 있어. 근데 그때
자막에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했는데 왜 안 나와요? 이제 바다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처음 생명체가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진화론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물고기다. 물고기도 섭수동물이니까 매우 비슷하죠. 진화론적 관점이 있고 창조론적 관점이 있는데 자기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맞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아라고 말할 테지만 쌤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보여줄 예정이에요. 질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었네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먼저 볼게요. 방금 했던 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요게 40%밀, 37%밀, 얘가 30%밀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염분이 낮은 곳, 염분이 높은 곳이야. 자, 이 빨간색 보여요? 중위도 지방이 오히려 염분이 높고요. 저위도 지방은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저위도 지방은 뭐가 많이 와? 비가 엄청 많이 와. 강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분이 낮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30도가 오히려 염분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증발량이 더 많아.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증발을 많이 하니까 더 염분이 높다는 거 체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도 좀 볼게요. 2월과 8월을 비교할 건데 위에 게 2월이고요. 아래가 8월인데 2월은 겨울이죠. 겨울에는 어디가 더 염분이 높냐? 34, 32 이쪽이죠? 일단 서해바다 쪽이 항상 동해바다보다는 염분이 낮은 거 보이나요? 31. 이도 마찬가지야. 33 비슷하네. 31이죠? 33이죠? 그러니까 동해바다가 서해바다보다 항상 염분이 높아. 그 이유가 뭐다? 동고서저 지형으로 모든 빗물이 다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민물의 유입 때문에 서해바다가 항상 염분이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31, 여기는 32잖아. 그지? 33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34, 33.8, 34. 얘가 낮죠?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더 염분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뭐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서해바다가 낮은 거라서 서해바다 쪽으로 강물이 많이 유입되나 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설명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여기 북극해하고 홍해가 샘플로 나와 있는데 북극해의 염분은 30%밀이고 홍해의 염분은 40%밀이야. 어디가 더 짜요? 홍해가 훨씬 짜요. 그런데 홍해 안에 염류가 많이 들어있겠죠. 맞나요? 염류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염류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의 질량이 더 많은 거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40g 둘 더하면 40g 36, 35점 다른 것도 있을 테니까 자, 이거 둘을 더했을 때 비율이 자 40이 훨씬 더 짠 건데 그 안에 염화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전체 염류가 100이라고 한다면 염화나트륨이 31.1g이 들어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77.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든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자. 40ps라는 건 1000g이라는 바닷물 속에 염류가 40g 들어있는 거잖아. 염류 40g 중에서 77%가 얼마가 되냐? 7, 4, 28에서 31.1 나옵니다. 31.1g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염류가 40g 중에서 77%를 차지하는 게 31.1이야. 다시 말해서 염화나트륨이 31.1g이 들어있다는 건 이 40g 중에서 31.1은 비율로 따지면은 77.7%라는 뜻이야. 근데 재밌는 건 30%밀이면 염분이 낮잖아.
30g. 그러니까 30g이라는 염류가 들어있는 중에 23.3g밖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정확히 또 77.7%라니까. 계산기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계산기. 영상 40g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31.1을 40으로 나누면 0.777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77.7%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염류 30g 중에서 23.3g도 신기하게 23.3g을 또 30으로 나누면 또 0.776 정도 나옵니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염분이 낮은 곳이나 염분이 높은 곳이나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짠 바다나 덜 짠 바다나 그 염류가 들어있는 비율은 똑같다는 거지. 실제 들어있는 질량은 다르지만 비율을 따지면 똑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같은 방법으로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데 비율을 따지면 똑같이 10.9g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 바다가 모두가 염분의 비율이 다 똑같더라. 전 세계 바다는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모든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염류를 다 비율을 똑같게 맞춰놓은 거야. 순간적으로는 어디가 높고 낮을 수 있겠지만 다 섞여서 비율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일정하다는 법칙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염분비가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머리 식혔다가 나머지 정리할게요. 일일이 이거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영상 저장하는 거야. 영상에